자율주행차가 혼자서 막 도로를 달리는 거, 이제 뭐 SF 영화 속 얘기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코앞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미래를 진짜 현실로 만드는 기술 기업들, 과연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의 중심에 있는 기업 중 하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 대해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아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자료가 정말 다양하네요. 기업 분석 보고서부터 뭐 최신 뉴스, 재무자료까지 다 있네요.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게 2004년에 설립됐죠. 처음엔 블랙박스 같은 거 만들다가 지금은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라고 하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이런 자율주행의 거의 뭐 눈이랑 뇌 역할을 하는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이 회사가 가진 기술력이나 뭐 성장 가능성 이런 기대는 엄청 높은데 또 동시에 실적이 좀 오락가락한다거나 경쟁 환경이 치열하다거나 이런 풀어야 할 숙제도 꽤 있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그 실체 그리고 가능성 이걸 좀 균형 있게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자율주행 관련주네? 이런 테마성 접근 말고요. 이 회사가 진짜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 그리고 재무적인 치력, 이걸 갖추고 있는지, 또 엄청 빠르게 변하는 이 시장에서 어떤 기회를 잡고 또 어떤 위험을 헤쳐나가야 할지 그 핵심을 딱 짚어보는 게 이번 분석의 목표입니다. 네, 중요하죠. 정보가 워낙 많고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옆에서 길 잃지 않도록 꼼꼼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여기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부터 확실히 해두죠. 2004년 4월 설립, 본사는 안양에 있고요. 주력 사업은 영상 기록 장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블랙박스, 네네. 그리고 ADAS, HUD, 내비게이션 제조 판매, 특히 자율주행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06년에요. 이미 개인 내비게이션, 그 P&D라고 하죠. 네, P&D. 그걸로 3천만 불 수출탑을 받았더라고요. 생각보다 훨씬 일찍부터 해외 시장에서 이름 좀 날렸던데요?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뭐 오래된 이력이다 이게 아니고요. 초기에 그 내비게이션 사업으로 성공했던 경험이 지금의 ADADS나 HUD 기술력으로 이어지는 어떤 기반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하, 연결이 되는군요. 네, 일찍부터 해외 시장, 특히 그 기중 까다로운 유럽 시장을 공략해서 기술력을 검증받았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그리고 BMW나 아우디 같은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글로벌 완송차 업체에 직접 솔루션과 제품을 공급한다는 사실. 이거는 뭐 이 회사의 기술 수준이 국제 표준에 부합한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그냥 제품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솔루션을 공급한다. 이 점이 되게 인상 깊네요. 네, 그렇죠. 게다가 지멘스나 보시 같은 정말 큰 글로벌 부품 기업들하고 ODM 방식으로 협력한다고요. 네, ODM이요. 이게 그냥 주문받아서 만드는 OEM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제품 기획이나 설계 단계부터 같이 한다는 의미인데 그만큼 기술적인 파트너십이 깊다. 이런 뜻이겠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ODM 방식이라는 게 고객사가 우리는 이런 기능이 필요해요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제품 설계하고 개발하고 생산까지 다 책임지는 거거든요. 이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그냥 물건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R&D 역량, 설계 능력까지 다 갖추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단순히 하드웨어 제조를 넘어서 뭐 소프트웨어 통합이라든지 사용자 경험, UX 디자인까지 관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글로벌 파트너들하고 오랫동안 협력해온 경험, 이것도 기술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또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는데 아주 큰 자산이 됩니다. 기술력이랑 글로벌 네트워크는 확실히 강점으로 보이는데 좋습니다. 그럼 이제 회사의 재정 상태, 곳간 사정은 어떤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중요하죠. 여기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3년엔 매출 404억 원에 영업이익 15억 원이었어요. 네. 근데 2024년 예상치는 매출이 335억 원으로 줄어드는데 영업이익은 25억 원, 순이익은 33억 원으로 오히려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좀 이상하죠. 근데 또 2025년 예상치는 매출이 349억 원으로 다시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다시 15억 원으로 줄어들 거라네요. 이게 좀 오락가락하는데요. 네, 바로 그 실적 전망치의 변동성,
이게 이 회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날까?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기존 사업,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같은 건 이제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니까 수익성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고요. 아, 그렇죠. 요즘엔 다들 스마트폰 쓰니까. 네. 반면에 ADS나 HUD 같은 신기술 분야는 아직 시장 초기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수주 계약 하나하나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 기술 R&D에 막 투자를 늘리는 시기에는 단기적으로 비용이 확 증가해서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투자 비용 때문에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2025년 2분기 실적은 꽤 좋게 나왔다고 해요. 네, 2분기 실적? 매출 1,011억 원, 영업이익 3억 원, 순이익 17억 원. 특히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늘었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아까 본 연간 전망치랑은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 맞아요. 단기 실적은 괜찮아 보이는데 연간 전망은 또 흔들리고. 그리고 재무 건전성 지표도 약간 혼란스러워요. 2023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57.77%다. 이런 자료도 있고 네. 아니다. 9.5% 정도로 아주 낮다. 이런 자료도 있어요. 아, 그 차이가 꽤 크네요. 네. 자산 총계나 현금성 자산 규모도 자료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런 데이터 차이는 사실 기업 분석할 때 종종 마주치는 상황입니다. 너무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 그런가요? 네, 분기 실적은 특정 시점의 성과니까 연간 전망하고는 당연히 다를 수 있고요. 부채 비율 같은 재무지표는 이게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냐 아니면 별도 재무제표 기준이냐 혹은 회계 처리 방식의 미묘한 차이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하, 복잡하네요. 중요한 건 그 세세의 시차 차이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큰 흐름을 읽는 건데요.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죠. 하지만 연간 실적 변동성 예측은 여전하다는 점. 그리고 부채 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봐도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 또 유동자산이나 현금 보유액도 상당하다는 점.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디테일한 숫자 차이보다는 전체적인 그림, 큰 흐름을 봐라.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재무 데이터 속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핵심 지표는 뭘까요? 역시 그 투자 지표들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PER, 주가 수익 비율이 49.27배. 이게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49.27배요? 와, 이게 뭘 의미하냐면 현재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 그러니까 순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거의 50배 가까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50배. 보통 제조 평균 PER이 한 10배에서 15배 내외인 걸 감안하면 이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엄청나네요. 이건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시장에 정말 어마어마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와, 50배라니. 진짜 그야말로 미래 가치를 현재로 각 당겨서 평가받고 있다 이런 거네요. 그럼 다른 지표는요? PBR이나 ROE 같은 것들은 좀 어떤가요?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은 1.24배로 나옵니다. 1.24배면? 네, 이건 회사가 가진 순자산, 그러니까 자본 총계 대비 주가가 한 1.24배 수준이다 이런 의미인데 아주 고평가되었다고 보긴 어렵고 비교적 적정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PBR은 괜찮군요. 네, 반면에 ROE, 자기자본이익률은 2.48%로 상당히 낮습니다. 2.48%면 네, 낮네요. 보여주는 수익성 지표인데요. 2%대라는 건 아직 수익성 자체는 썩 좋지 않다. 이걸 의미하죠. 아,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재무적으로는 부채가 적고 현금도 어느 정도 있어서 안정성은 갖췄는데 실제 벌어들이는 이익, ROE는 아직 좀 미미한 수준이다. 그렇죠. 그런데도 주가, PER은 미래 성장 기대감 때문에 엄청 높게 형성되어 있다. 딱 이 그림이네요. 와, 이 기대감을 충족시키려면 앞으로 정말 잘해야겠는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낮은 부채 비율하고 충분한 유동성? 이건 기술 개발 투자나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일종의 맷집을 의미합니다. 이건 분명한 장점이죠. 네, 든든하죠. 하지만 이 높은 PER은 그야말로 양날의 검과 같아요.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면 언제든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 이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툰법이니까. 네.
결국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성장을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시장으로 한번 돌려보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시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미래 전망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자료들을 보면 확실히 자율주행, 스마트카, 이 테마주로 묶여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네요. 역시 ADS, HUD 기술이 핵심이니까요. 네, 맞아요. 시장 참여자들은 이 회사를 볼 때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 자율주행 시대의 수혜주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아주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커지는 뉴스나 이벤트가 있을 때 주가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죠. 예를 들어 뭐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공개한다. 뭐 이런 뉴스 나오거나 아니면 현대차가 레벨 3 자율주행 상용화 계획을 발표한다. 이러면 관련주로 묶여서 같이 막 들썩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뉴스들을 보니까 그런 흐름이 나타나요. 9월 중순에는 주가가 하루에 10% 넘게 급등해서 변동성 완화 장치, VI라고 하죠. 네, VI. 그게 발동되기도 했다고 나오네요. VI라면 주가가 너무 급격하게 변할 때 잠시 거래를 멈추는 제도잖아요.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뜨겁다, 뭐 이런 방증이기도 하겠고요. 그렇죠. 관심이 집중된다는 거죠. 물론 뭐 최근 며칠은 좀 주춤하는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주가에 꽤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런 테마성 움직임은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건 좀 유의해야 하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역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인데요. 자료에서도 언급됐듯이 에이다스 시장 자체가 앞으로 뭐 연평균 수십 %씩 성장할 거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거든요. 와, 수십 %요?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이 성장하는 시장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미 BMW, 아우디 같은 좀 까다로운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정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는 거죠. 정부 정책 방향도 중요하겠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자율주행 관련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혹은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해외 주요국들의 미래차 육성 정책 변화,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아, 당연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정부의 뭐 기술 표준화 정책이라든지 안전규제 수준, 보조금 지원 여부 이런 것들은 시장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아주 큰 변수입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특정 방식의 ADAS 탑재를 의무화한다. 이러면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되겠죠. 그렇죠. 그냥 시장이 열리는 거니까. 네. 또 최근에 가끔 뉴스에 나오는 미국의 중국산 자동차 부품 규제 강화 움직임 이런 지정학적 이슈도 있죠. 이게 또 반사적으로 한국 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반사이익. 기회 요인은 분명 많아 보이는데 뭐 당연히 위험 요인도 있겠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물론입니다.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역시 경쟁입니다. 경쟁. 경쟁? 네. 자율주행 기술은 이게 뭐 미래 먹거리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뭐 보시, 콘티넨탈 같은 거대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물론이고 뭐 엔비디아 같은 IT 기업들까지 다 뛰어들어서 정말 치열한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춘추전국 시대네요. 맞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냥 현재 기술 수준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뭐 딥러닝이나 빅데이터 분석 같은 차세대 기술을 계속 접목해서 기술을 혁신하고 차별화해야 합니다. R&D 투자를 정말 아끼지 않아야 하는 거죠.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면 아무리 시장이 커져도 그 과실을 따먹기 어렵다, 이 말씀이시군요. 또 다른 위험은 없을까요? 안정적인 고객사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완성차 업체들이 우리 이거 쓸래? 하고 채택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팔려야죠. 이것도 여전히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고요. 또 테마주로서의 성격 때문에 시장 심리에 따라서 주가가 실적하고는 상관없이 막 급등락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 내용을 종합해서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몇 가지 투자 전략을 제안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좀 비슷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라 이런 조언이 많습니다. 길게 봐라. 네, 자율주행 시장의 성장을 믿고 길게 보라는 거죠.
다만 그냥 묻어두고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회사의 실적 개선 여부를 꾸준히 확인하고 또 새로운 기술 개발 성과나 중요한 파트너십 체결 같은 뉴스들을 계속 주시하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 그냥 사놓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죠. 그리고 변동성이 크니까 분할 매수를 통해서 위험을 관리하고 손실 제한성 같은 리스크 관리 원칙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고요. 네, 기본적인 원칙이죠. 한 자료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매수 가격대로 1,800원에서 2,000원 사이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분석에 기반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 절대 투자 추천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맞죠?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특정 가격을 제시한 자료가 있더라도 그것은 분석가의 의견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결국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명심해야겠네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위험 요인들, 다시 말해 시장 전체의 변동성, 회사의 실적 불확실성, 경쟁 심화, 또 예기치 못한 정부 규제 변화, 그리고 테마주로서의 어떤 심리적 변동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보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고위험 고수익의 좀 전형적인 특징을 가진 성장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딱 맞는 표현 같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탈 잠재력은 분명히 있지만 또 그 파도에 휩쓸릴 위험도 동시에 안고 있는 거죠. 아주 적절한 요약입니다. 핵심 기술력과 글로벌 레퍼런스를 갖춘 것은 분명 매력적인 요소지만 그 높은 시장 기대치, 즉 PER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정말 치열한 경쟁 환경을 뚫고 지속적인 실적 성장을 만들어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잠재력과 위험 사이에서 정말 신중하게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기업을 정말 속속들이 파헤쳐봤습니다. 자율주행 시대를 이끌 핵심 기술인 ADAS와 HUD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또 BMW, 아우디 같은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실적 변동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시장의 높은 기대치에 부응해야 하는 부담감, 또 거대 기업들과의 치열한 기술 경쟁이라는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들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네, 재무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된 편이지만 결국 이 안정성을 발판 삼아서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시장 확대를 이뤄내는 것, 이것이 미래 성장의 관건이 될 거라는 점도 명확해졌죠. 맞습니다. 미래자동차 기술의 변화에 주목하고 계신 당신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이야기는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이 마주하는 기회와 도전,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정보들을 저희와 함께 꿰뚫어 보면서 유익한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근데 어떤 질문이죠? 최근에 보면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자동차를 거의 바퀴 달린 스마트폰처럼 만들려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고 있죠. 네, 자체 운영체제 OS를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역량을 막 강화하면서 차량 전체를 통합적으로 제어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처럼 특정 부품이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단순히 하드웨어 성능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텐데 이 거대한 소프트웨어 중심 생태계 안에서 자신들만의 어떤 차별화된 가치, 이걸 어떻게 만들어가야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하드웨어 공급자를 넘어서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